안녕하세요. 마스톤 투자 운용 윤하모입니다. 이번 강연은 글로벌 리츠 시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리츠를 투자하기에 앞서 리츠 투자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츠가 어떠한 수익 구조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리츠 시황이 주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투자자로서 글로벌 리츠를 투자할 때 확인하셔야 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개요를 보시면 리츠란 우선 임대 수익, 즉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부동산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와 투자를 하는 회사를 저희가 주식으로서 투자를 함으로써 리츠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저희가 배당 재원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리츠는 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물 부동산과 차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저희가 소위 돈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 소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당을 통해서 인컴, 즉 배당 수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캐피탈 게인을 동시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캐피탈 게인이라 함은 주가의 상승분을 저희 투자자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리츠는 이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자산으로 보는데요. 대체 증권으로 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이 아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은 대체 자산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유동성을 확보한 부동산을 저희가 주식으로서 매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편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물 부동산의 그 유동성이 제한되는 부분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부분, 아니면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 있어서 주식과 채권, 그 나머지에 인프라나 아니면 부동산을 넣고 싶을 때는 인프라 주식 또는 리츠를 넣음으로써 리츠를 하나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각화, 즉 다양한 자산을 넣음에 있어서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좀 낮게 가져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투명성이 일반 부동산과 또 다른 점인데요. 이게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모 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엄격한 공모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와 배당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해서 배당을 주고 하는 것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만 리츠가 주식시장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은 임대료 부분, 그래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배당 주식이라 하면 일반 기업들이 안정적인 인컴을 바탕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주는데, 리츠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배당주의 소위 얘기하는 최고봉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임대소득이라는 게 몇몇 섹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오피스나 아니면 물류창고 이런 것들은 장기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리츠는 이제 선진국을 보면은 한 개의 자산을 편입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0개, 200개 정도의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동산의 임대 수익 부분들이 다 모아져서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의 안정성은 타 자산 대비 주식 대비 당연히 월등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 성과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리츠를 대비한 적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2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 성과를 논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격화로 이제 성장하는 단계의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사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기적으로 이 리츠가 계속적으로 커왔기 때문에 성과를 비교해 보면은 과거 25년간 S&P 500의 토탈 리턴 총수익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10년 뭐 올해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초강세장 뭐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들이 당연히 리츠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토탈 리턴이라 함은 배당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복리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부동산 아니면 채권 아니면 주식 대비 높은 수익률을 과거 25년 동안은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 대비해서도 높은 성과를 시현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리츠는 되게 단순한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회사가 부동산을 이제 요렇게 이런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임대 수익 또는 매각 차익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국 투자자한테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리츠는 어떻게 이런 것을 사느냐? 리츠사들은 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 시장에 어떻게 유가 시장에 대비를 할 때는 기존의 리츠가 뭔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의 어떻게 보면은 공모 자금을 더 끌어다가 자본 확충을 통해서 추가 자산을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투자자를 통해서 공모 자금을 모집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매입할 자산들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증권 시장에서 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 시장에 대비하지 않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기존의 기관 투자자나 여러 사모 자금들이 모집되어 있는 사모 리츠를 통해서 이런 똑같은 형태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 수익, 매각 이익을 투자자한테 배당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츠라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무 배당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고배당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리츠라는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법인세를 면제를 통해서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배당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고배당 주식을 접근을 할 때 리츠도 하나의 옵션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리츠와 실물부동산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리츠와 실물부동산을 투자하는 실물자산 펀드랑 좀 이렇게 한 표 안에서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리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구 자체가 이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물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물론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환매가 될 수도 있지만은 만약 부동산이 처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환매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유동성 부분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리츠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거래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큰 금액, 뭐 몇백억의 자산가가 한 종목을 크게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매수 매도가 불편한 부분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미국이나 뭐 일본, 가까운 일본이나 호주는 많은 금액들을 충분히 하루에 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일반 주식시장과 같은 수준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산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각 차익 이익을 얻기까지는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상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매수자와 매도자가 일정 수준 가격 협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매나 하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라 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동성과 관련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전략 부분인데요. 실물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일드, 즉 임대소득을 통해서 배당을 가는 이 일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개발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리츠의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승, 즉 그로스,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 법인세 면제 혜택을 통해서 배당을 높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 하여금 일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투자하는 영속법인의 기업 가치를 상승을 투자 전략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산 효과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몇백 개의 자산을 보통 보유를 합니다. 뭐 적게는 몇십 개가 되기도 하지만은 글로벌리 되게 뭐 삼성전자 같이 가장 큰 리츠 같은 경우에는 100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몇백 건의 임대차 계약이 일어나서 하나의 그 임대차 계약이 설령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리츠 전체로 봤을 때 임대료 수익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매우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산 효과 부분에서 되게 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은 실무부동산 펀드 중에 포트폴리오로 여러 개를 매입하는 그런 형태의 실물자산 펀드도 존재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아마존 물류창고가 하나 있다. 그럼 한 개의 자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임대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임차인과 문제가 발생돼서 뭐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배당 수익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리 성장한 리츠 시장에서는 분산 효과가 리츠가 매우 크다. 그리고 실물자산 대비 더 큰 분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인데요. 이거는 뭐 리츠 기업의 매니지먼트 팀, 그다음에 그 실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운용사 같은 대리인이라 하면 이제 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운용사가 어떻게 보면 실물자산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실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실물자산 가치 자체가 데일리로 마구 뭐 10%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동성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유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되게 크게 변동이 등락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 또는 인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1 년마다 자산 재평가를 하는데 분기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일별 가격 공시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주식의 변동성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 실물자산 펀드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나는 실물 자산처럼 변동성을 노출하는 부분을 선호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런 그로스 주식의 상승 가치를 노리면서 다양한 임대료를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통해서 안전하게 가져가는 효과를 누리겠다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이 또 크게 위험한 요인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리츠를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투입 자금 부분인데요. 투입 자금에서 어떻게 보면 리츠는 소액으로도 가능하지만은 대규모 자금이 인제 실물 자산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츠를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부동산 주식 부분인데요. 이게 리츠를 투자함에 있어서 리츠냐 아니면 부동산 개발 업체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함에 있어서 이게 매끄럽게 부동산 개발 업체다, 리츠다라고 또 구분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글로벌 리츠 인덱스 안에서도 리츠와 부동산 개발 업체를 한 인덱스에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와 개발업체가 동일시하게 볼 수 있지만은 하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소유와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개발 말 그대로 개발과 이거를 뭐 분양이나 매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츠와 부동산 개발업체는 아예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 자체,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또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요. 배당 부분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리츠라는 요건을,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90% 이상을 의무 배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개발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배당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 만약 90% 이상을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법인세를 면제받아서 어떻게 보면 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스트럭처를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개발업체 같은 법인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 기업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부동산 개발업체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실제적으로 좀 낮고요. 아무래도 토지를 사야 되고 이걸 또 개발시키려면은 현금을 유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고배당을 주면 아무래도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가용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개발보다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내적 성장을 통해서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매각 이익을 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 면제 혜택까지 받아서 배당 수익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츠의 역사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리츠가 최근 한 2년 동안 국내에서는 되게 불거지면서 이게 리츠가 새로운 획기적인 상품인가, 뭐 불안한 상품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랑 사실 시작을 같이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그때 신탁 상품을 중심으로써 리츠가 계속적으로 파이가 커지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되는 규모를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016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씩 리츠 법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유도를 하게 되었고,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모 리츠들이 이제 데뷔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츠 수익 구조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리츠를 투자함에 있어서 리츠라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까, 이 부분이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결국 이 주가의 상승을 어떻게 끌어올리냐에 대한 전략과 어떻게 보면은 인라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내부 성장, 외부 성장, 이 부동산에 생각하는 딱 두 가지 포인트, 매우 단순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임대차 활동, 결국 임대료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가 결국 배당 이익을 뿌려줄 수 있는 임대료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대료 성장이 내부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비용 절감, 어떻게 에너지를 이제 되게 빛을 많이 채광을 많이 이용해서 에너지 전기료를 낮추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인제 그린스타라고 해 가지고 해외 리츠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건물이 사용하느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을 하고, 이 절감이 결국에는 임대료 성장과 함께 배당으로 뿌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 성장 부분인데요. 외부 성장은 결국 신규 자산을 매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M&A를 통해서 부동산 운영 및 소유 회사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입을 통한 외부 성장을 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임대료가 올라서 배당이 올라간다 하면은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M&A를 통해서 신규 자산 매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다양을 하면은 이것도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외부 성장 부분에서 이 M&A가 결국에는 이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포인트가 이 주가 상승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산을 매입했다고 주가가 상승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자산이 결국 배당 수익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키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츠를 보시면은 공시가 자산을 매입했다라고 떴을 때 주가가 5% 이상,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 5%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은 이 배당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이 주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펀더멘탈 부분인데요. 이거는 결국에 자산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부분인데, 결국 이 수요와 공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상식선에서 이 부동산 시장 돌아가듯이 리츠도 똑같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이제 임대료 상승 뭐 이런 부분인데요. 신규 공급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임대료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임대료 하락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리츠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멘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최근에 데이터 센터나 물류 창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대료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 코로나 때 리츠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도 물류 창고나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리츠의 주가가 매우 높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츠를 주가를 향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성장 사례는 보시면은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로 뒀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발을 통해서 아니면 내부 수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성장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산을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다양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노린다고 하면은 외부 성장을 통해서 결국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습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리츠를 투자할 때 일반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FFO, AFFO랑 그다음 뭐 CAD 뭐 이런 부분인데 특히 FFO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리츠를 투자할 때 특히 이게 이제 좀 미국 리츠 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미국 리츠에서 좀 이 FFO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FFO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주식의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FO 이게 이제 PER이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업 운영 수익 그 리츠가 결국 부동산을 통해서 이 운영 현금 흐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리츠들은 이 FFO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볼 때 이 순이익 플러스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그다음에 자산 매각을 뺐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게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어느 정도냐, 이 FFO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결국 1보다 높냐 낮냐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아니면 10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숫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PER과 비교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참고를 해서 아니면 시장 평균을 참고를 해서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를 좀 참고를 꼭 하셔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절대 PER로 보시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FFO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FFO는 FFO에서 이런 반복 자본 지출이나 유지 보수 비용을 더 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당 리츠의 잠재 배당 지불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한 지표라고 참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계산 원칙이 없고 회사마다 적용하는 조정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FFO를 많이 참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닝인 부분인데요. 결국 뭐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이 NOI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 NOI가 결국에는 배당이랑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리츠를 운영해서 뭐 부동산을 운용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90% 이상을 배당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NOI가 잘 나와야지 이제 결국에는 내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그 순이익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SSNOI인데요. 이게 이제 내가 얼마만큼 임대 수익이 잘 나왔느냐, 이 부동산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느냐 라고 비교를 할 때 이 동일 점포 순 영업 소득입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빌딩에서 이제 1년 후에 또 A라는 빌딩이 임대 수익을 비교를 할 때 매출이죠. 매출을 비교할 때 이게 얼마만큼 늘었느냐. 그래서 만약에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더 좋은 자산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NAV. 참고로 이 NOI는 부동산 전반적으로 다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NOI, 그 NAV는 이제 아까 FFO는 미국 리츠를 볼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NAV는 그 글로벌 리츠 전체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제가 2018년도에 리츠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어떤 지표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느냐고 설문조사를 글로벌리 했었습니다. 그 중에 거의 50% 이상이 이 NAV, 결국 프라이스 NAV. 리츠의 주가, 그러니까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순자산 가치 대비 프라이스가 몇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쓰는 PER 개념이거든요. 아까 PFFO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많이 쓰고 미국 시장은 이 PNAV를 많이 보지 않고 PFFO를 많이 보는데요. 이 PNAV가 어떻게 보면 이 NAV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NAV라는 부분을 기반으로 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시는 게 내가 그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보유하는 자산이 올라갈 것 같으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고 만약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구분하는데 가장 키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기어링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부채를 쓰느냐, 내가 결국에는 부채 비율을 얼마만큼 가져가서 이 자산 가치가 몇 프로 하락했을 때 안전하게 지켜지느냐를 척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어링 레이쇼는 국가마다 리츠에 법적으로 제한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는 뭐 35%였다가 최근에 올려서 40%까지 무조건 부채 비율을 40%까지만 써야 된다. 뭐 이런 데도 있고 또 그냥 열어놓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츠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은 한 35%에서 60% 정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채 비율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게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한번 불거졌고 그다음에 과거에 부동산 불경기 때도 한번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리츠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 부채를 많이 쓰는 비율들을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되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35%까지 낮췄다가 최근에 조금 5%포인트 정도 확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채 비율들을 낮게 유지를 해야 이 리츠 기업들을 봤을 때 그래도 어떤 예를 들자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이자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부채 비율이 결국에는 낮은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 부채 비율이 낮아야 포트폴리오 전반에 차지하는 조달 비용 총액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배당을 더 줄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부채 비율이 높으면 거기에 심지어 변동금리다. 내가 변동금리를 써서 이자가 올라가는 국면에 처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리츠들은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떨어질 겁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또 적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자가 올라가는 상황, 조달 비용이 올라갈 때 부채 비율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랑 똑같은 상식선에서 리츠들도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그 용어 장표는 이 순수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캡레이트나 임플라이드 캡레이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캡레이트보다는 임플라이드 캡레이트이 이제 상장 리츠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재선정한 캡레이트 을 임플라이드 캡레이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NOI 아까 말씀드린 그 넷 오퍼레이팅 인컴을 부채랑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구한 캡레이트인데 결국 이 임플라이드 캡레이트이 떨어지느냐 높아지느냐가 이제 고밸류, 저밸류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부분인데 좀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리츠, 글로벌 리츠의 홈페이지를 가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거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내 포트폴리오의 임차인의 임대 만료 기간, 가중평균에서 임차인이 70명이다, 100명이다 하면은 얘네들의 인제 결국에 임대 만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3 년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5 년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임대 만료 기간 자체가 아무래도 길수록 더 안전한 모습을 보이겠죠. 안정적으로 내 배당을 줄 수 있는 임대소득이 확보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 미래소득의 흐름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리츠를 투자할 때 이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웨일, 포트폴리오의 웨일이 몇이냐 이거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호텔 같은 경우에 밑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다 호텔인데요. 호텔은 당연히 하루 단위로 어떻게 보면은 임대 만료 기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고 주식 측면에서도 봤을 때 주가가 변동성이 큰 겁니다. 하지만은 호텔은 수익성이 더 좋죠. 예를 들자면은 이 ADR이 일평균 객실률, 그래서 인제 호텔 판매가 난 객실 중에 이미 판매된 객실의 총 실료, 그다음에 이거를 판매된 객실 수로 나눈 건데요. 이게 결국에 매출까지 연동을 한다고 하면은 레브파라고 하는데요. 사용 가능 객실당 이익, 그래서 결국에는 객실당 발생할 수 있는 매출들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이 객실당 8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이러냐에 따라서 이 방값이 매출을 얼마만큼 내느냐 이런 부분인데, 당연히 수익성이 일반적으로 오피스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당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더 높습니다, 호텔이. 하지만은 그 1 단위로 어떻게 보면은 임대 만료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이 높고, 만약에 호텔이 잘 돌아가서 100%의 100%의 임차율을 보이고 0%의 공실률을 보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배당 소득 지원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면에서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브파들이 잘 나오는 곳들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6에서 8%, 많게는 9%까지 주는 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인제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이면에는 말씀드린 대로 임대 만료 기간 자체가 하루 단위다 보니까 실적의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실적의 변동성이 클수록 주가도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6에서 8% 배당 수익률을 먹고자 내가 주가의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으면 호텔 리츠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더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변동성을 낮추는 그런 섹터를 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국면에서 인제 실적의 변동성이 매우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실적까지 회복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꼭 이런 레브파가 회복되는지, ADR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호텔을 투자할 때는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호텔, 부동산을 볼 때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웨일은 호텔 외에 모든 것들을 보실 때 꼭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리츠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리츠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용어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리츠가 워낙 다양한 섹터를 가지고 있고 국가마다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성과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를 투자함에 있어서 용어 숙지 이후에는 내가 어떤 국가에 어떤 섹터를 접근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게 결정되면 이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까지는 아셔야, 마치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 무선사업부 아니면은 반도체가 잘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거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투자자를 할 때 투자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